네, 이슈체크 이종근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실버크라우드 바이오게르마늄 님이 골드아미고에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오미자 한잔 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탁 하나 할까요? 네. 올해 말까지 우리가 100만 구독을 달성해야 된다고 본부장들이 결의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지난달 중순부터 네. 이제 우리 본부장들이 100만 구독 달성을 위해서 막 각 지역에서 캠페인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서 네.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와우. 93만 9천. 6만 한 몇천 명만 더 구독해 주시면 100만이네요. 주세요. 네. 제가 그 중에서 그래도 한 3만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저를 중심으로 해서 3만 구독자를 제가 달성시켜 드릴 테니까 매번 캠페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이종근 실장이 3만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깜빡하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래요. 우리 콜랩의 분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디 뭐 먼데 가서 구독자 찾아올 생각은 없어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이거 나도 구독 안 했나 아직? 이렇게 하고 구독이 안 돼 있으면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종근 실장님. 네. 뭐 요즘 여론조사가 뭐 좀 출렁출렁하죠? 그렇죠. 여론조사가 사실 그 기관마다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제외해야 될 뭐 그런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보지도 않아야 될 뭐 그냥 웃고 넘겨야 될 뭐 여론조사 뭐 털인가? 뭐 꽃이 아니라 여론조사 털이라고 하더군요. 저 김어준이 하는 거. 여기 쓰레기통. 예. 그냥 버려버리고 나머지를 보면 이제 지지율입니다. 당 지지율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총선입니다. 총선을 이제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모든 여론조사가 총선과 관련된 질문들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뭐 국회 제1야당 심판론이냐, 뭐 이런 걸 묻든지, 아니면 각 지역별을 묻든지. 아마도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면 이 연휴가 끝난 첫 번째 날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뭐 리얼미터나 또는 갤럽이나 또는 여론조사 공정이나 뭐 한국평판 여론연구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언론기관이나 나머지 여론조사 기관들이 명절 때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총선의 어떤 바로미터 뭐처럼 해갖고 맨날 한 6개월을 그때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어떤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가 참 중요하고, 또 그것도 물론 무조건 믿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어떤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종근 실장 모시기 전에 이재명이 쪽에서 비명계 반명계를 치긴 쳐야 되는데 그냥 권력투쟁으로 치면은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인물교체 공천혁명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들을 보내버리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음모라 하더라도 국민들한테는 인물교체 공천혁명을 선도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이 새로운 어떤 의원들로 새로운 그런 이 후보들로 교체해 달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죠. 미국, 일본 이러면 사실 뭐 신인들이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 맨날 육박하잖아요. 우리 표현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물갈이라는 말이에요. 물을 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을 간다는 건 정당을 갈아버리는 게 물갈이고. 맞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40%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교체를 하더라도
욕을 먹느냐 박수를 받느냐예요. 교체는 똑같이 하더라도 와 혁신 잘했어. 좋은 인물들이야. 그런 방향으로 해야 돼라고 40%를 가면 박수를 받는 거고 서로 싸워가면서 욕하면서 기준도 없이 지난번 우리 21대처럼 그렇게 해서 내쫓아버리거나 험지에 그냥 무원칙하게 내버리거나 젊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서는 뭐 한 20일 전에 그냥 뭐 공천 줘갖고 하지도 못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욕을 먹고 그다음에 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물갈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똑같이 가는데 그것은 한 가지 말씀하셨듯이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에 아까 이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 그러니까 혁신이든 아니면 개혁이든 아니면 공천혁명이든 그렇게 기치를 내걸고 두 번째는 진짜 박수 받을 만한 인물들로 채워넣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반명계의 주도적인 사람들을 이제 쳐내면서 이건 이제 아주 적나라한 권력 투쟁이죠. 그렇죠. 숙청을 하면서 이거를 공천혁명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어떤 의미였어요? 뭐냐면 이상민이가 그냥 죽을 이상민이 아니죠. 서른이가 그냥 죽을 서른이 아니지. 이원욱이 뭐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 쳐내야 될 조응천이 뭐 이런 자들 있잖아요. 이게 한 5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이 하나하나가 그냥 죽을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다들 이재명이랑 멱살잡이라도 할 사람들이죠. 그렇죠. 너를 나와봐라. 한번 나랑 붙어보자. 이럴 사람들 아니에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구도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비명계의 대부분이 초선이 아니에요. 그게 다 뭐 3선 이상입니다. 뭐 3선에서 5선. 3선에서 5선급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물갈이 대상으로 언제나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대체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원외, 그러니까 가장 친명스럽고 가장 말 험하게 막말하고 가장 그냥 이재명을 종교화하면서 개딸들의 등에 응을 업은 그런 자들이 지금 그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하나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런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진짜 신선한 인물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양모 씨, 양문석 뭐 이런 사람들 주로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험하게 이재명을 옹호하는 사람들, 현근택 뭐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훨씬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주말에 이 연휴에도 윤석열 대통령 행보는 민생과 안보로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데, 특히 이제 국가안보 관련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표가 상당히 구현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언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법부와 관련해서 한 판사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결정,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때문에 사법부 전체를 지금 우리가 사실 실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김명수 체제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사법부의 큰 어떤 축이라고 한다면 헌재가 이번에 내놓은 그 결정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바로 대북전단 금지와 관련돼서 2년이 넘게 지금 사실 이 헌재가 들여다봤지만 결국은 수일 전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위헌적 요소다 하고 9명 중에 7명이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해서 이것이 다시 7대2로 인용이 됐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북한의 하명을 받고 김여정의 하명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배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책임주의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 국민의 신체와 그다음에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협을
전단을 살포한 사람들이 위협을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이 하잖아요. 예. 북한이 도발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네. 책임을 왜 북한한테 줘야지 왜 전단을 그러니까, 예. 한 사람들한테 주냐 이건데 이것을 지금 되돌려 놓음으로써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그러니까 정부가 주체가 되는, 국방부가 주체가 되는 건 대북 확성기고, 그다음 민간이 주체가 되는 건 뭐 전단입니다. 전단이죠. 이 예. 두 가지가 근데, 예. 가능해진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저 김정은이가 네. 그 대북 확성기하고 전단을 왜 이렇게 겁을 낼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개성까지 들린대요. 이 확성기가. 개성까지. 예, 뭐 전단은 물론 평양까지도 가는데 두 가지죠. 체제에 대한 그런 그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북 전단에 지금 세습과 또는 처형된 그런 그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에 의해서 또 김정은에 의해서 독살된 그런 사람들, 북한의 주민들이 사실 그 3.355 모여서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3.355 모여서 그것은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한대요. 뭐냐면은 처형. 그러니까 왜 이 누구죠? 그 고모부. 저 장성택, 네, 장성택을 처형하고 또 이복 김정남 독살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야 그건 진짜 인륜이다, 인륜의 파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답니다. 이런 실상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는 사실 가장 학성기에서 즐겨 듣는 건 노래래요. K-팝이라며. 노래래요. 우리 보셨잖아요. 그 영화 뭐죠? JSA 보면 그 북한 군사가 김광석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장 받아야 될 게 우리나라의 문화, 그러니까 남한의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대로 흡수가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25사단 전방 철책 순시까지 했어요. 네. GOP 방문해서. 네네. GOP 방문을 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시찰을 한 곳인데 25사단입니다. 예. 거기 땅굴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전망대에 가서 두 가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하나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사단장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태세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초의 망설임도 갖지 마라. 즉 적이 도발해 오면 그 즉시 응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과 중에 공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가 뭐냐면 연평도 포격이에요. 연평도 포격 당시에 사실 군이 주저했거든요. 군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청와대에 묻는 그 기관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해야지. 사실은 그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사후 보고를 해야죠. 예. 왜냐하면 현장에서 예, 벌어진 일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응사를 해라. 즉시 현장 판단을 해라. 그리고 사후 보고를 해라라는 그런 지금 이 명령을 한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을 격려하고 이제 모두 발언을 한 다음에 일어나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다 일어나서 이제 사진 찍으러 막 준비하는데 한 장병이 요즘 MZ잖아요. 각본 전혀 없고 한 장병이 벌떠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얼음땡이 된 거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얼음땡이 무슨 일이야 하고 이제 했는데 장병이 이제 자기가 드릴 말씀이 다 하고 말을 한 게 이겁니다. 수일 전에 그 퍼레이드 그러니까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9월 26일 날 했어요. 네, 9월 26일 날 군 그 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님께서 비를 맞으면서도 같이 했죠. 같이 함께 하신 것이 저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했구나 하고 이제 돌발 상황이니까 다들 좀 안심을 하고 또 이렇게 그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은 그 병사가 느낀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그 퍼레이드가 10년 동안 안 열렸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사실 10년 동안 아니긴 했지만 그것이 문재인이 열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 된 겁니다. 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자, 군사 퍼레이드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병사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즉 군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성원과 그다음에 지지를 먹고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오르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 사기라는 것이 바로 그런 점에서 그렇게 보였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주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즉 단상 위에서 그냥 이 우로파 해갖고 사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장면에서 군의 이 사기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좀 다른 얘기 해보죠. 그 강서구청장 선거인데요. 이거 뭐 너무 이게 뭐 판을 키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강서구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그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 3개인데 현역 국회의원 3명이 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네. 우리 쪽이 불리한 지역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인데 이걸 판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그 부담을 짊어질 이유가 없는데 좀 불필요하게 판을 많이 키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은 저쪽이 판을 키우고 싶어 하죠. 그렇죠. 당연히. 이재명이 쪽에서 판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예. 저 이재명이 쪽은 판을 이상하게 키우네요. 자꾸 그 무슨 폭력 사건으로 판을 키워요? 이재명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서 그러나?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사실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개딸들의 분위기가. 물론 개딸이다 아니다는 거는 아직 판명이 안 났습니다만 바로 그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됐고 선거 운동원들이 지금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산을 든 중년 여성이 지금 그 강서구청 장인 우리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폭행을 하고 폭행을 하자 옆에 있던 그런 선거운동원이 그것을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을 향해서 우산을 내리 찍으면서 돌진을 하면서 또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그 흉기 사건이 벌써 2건이나 있었고 개딸과 관련해서 이제 선거 유세장에서까지 지금 우산이라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우산을 동원을 해서 폭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제가 안 되는 집단. 으로 이제 변해버렸고 그리고 원래 통제를 근데 이게 개딸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폭행을 하면서 내가 민주당이다, 우리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민주당까지는 본인이 얘기했는데 본인이 개딸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런 폭력 상황이 사실상 뭐 민주당 지지자라고라도 어쨌든 큰 범주 내에서 상당히 이제 통제 불가한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뭐 선거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이것이 우려되는 어떤 측면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도 그 가결 이후에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식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숭앙하는 그런 그 대상자가 단식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일단 굉장히 감정이 격앙이 됐고 두 번째 가결로서 이제는 그 폭력 의 수준을 넘어섰고 그 이후에 이제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쪽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들을 봤어요. 왜 이젠 전쟁이다가 그 김현지 보좌관이 보낸 글이잖아요. 이재명한테 옛날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영장 실질 심사가 기각된 이후부터 이젠 전쟁이다라는 그런 마치 캐치프레이즈처럼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어요. 예, 말씀 중에 심은영 님이 아미고에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산인데요. 네. 제 친구들 중에 검도를 이제 어릴 때 좀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예, 이 친구들이 그냥 농담처럼 그 어릴 때 젊을 때 말이 그냥 나는 우산만 하나 있으면 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 영화에서도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매너가 인간을 만든 사람을 만든다. 거기서도 우산 하나로 뭐 거의 많은 사람들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상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맨인데? 네.
매너 맥스 맨인데 그 대사 영화 대사는 예. 네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산이 나오죠. 예, 우산 그 하나로 우산은 폭력배들 흉기예요. 예,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 올 때 쓰면은 그건 그 좋은 소품이지만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 우산을 휘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사람한테 여러 번 휘둘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산을 휘두르면서 돌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대단한 흉기죠. 네. 예, 킹스맨. 그렇습니다. 예,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더불어서 저 한 말씀만 더 네, 네. 의제를 제가 저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건 없다.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 우리가 무엇인가에 의제를 던질 때 사실은 다 의도가 있잖아요. 네. 의미가 있고. 근데 수도권 위기가 없다는 건 뭐냐면 공성과 수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성을 해야 되는 건 위기가 가능해요. 네. 근데 공성을 해야 되는 사람, 우리가 뭔가 빼앗아 오는 사람이 위기라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문제의 전제는 이겁니다. 지금 수도권이 128석이에요. 그런데 128석에서 민주당이 103석을 갖고 있고 우리가 16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가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라고 한다면 16석을 잃어버릴 때 위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16석마저 없어져 버리면 위기다. 근데 그게 위기가 그런 그 점에서 위기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19대 때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을 얻어요. 이때가 수도권에서 65대 43, 그러니까 43을 얻었을 네.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40석 정도만 얻으면 우리가 수도권에서 굉장히 선전한 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16석에서 30석만 더 우리가 뺏어오면 된다라는 건데 거꾸로 위기론이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의 위기론이죠. 100석에서 얼마나 뺏길 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즉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준석계에 불과하다라는 그래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박영우님이 본부장님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 양복 맞춤하려 가려 합니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셨는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종로 신사 전화번호 알고 싶으신가 봐요. 네. 다음 문제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이의 그 10월 스케줄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스케줄이 나왔죠. 자, 우리가 이재명의 그런 되치기 수법,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무죄로 다 풀려난 것처럼 좀 행동을 하면서 영수회담이니 뭐니 하잖아요. 네. 근데 속내는 굉장히 초조한 거죠. 왜 초조하냐면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이 열리는 게 일주일에 원래 두 번이 계획돼 있어요. 하나는 선거법 재판과 하나는 대장동 재판.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판들이 더 계속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아이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격주합시다 뭐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재판을 이게 지연시키거나 영장 기각돼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이제 사법 리스크 없어진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보던데? 개딸들은? 그때 이재명이 당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네. 판사한테 한 얘기가 답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제발 풀어주시면 제가 재판에서 열심히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애원을 했거든요. 울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뜻이냐면 재판에 임하겠다. 나를 예. 불구속으로 재판받게만 해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읍소를 했거든요. 열심히 재판 받겠다고 열심히 그랬구나. 재판 받겠다. 그래. 방어를 내가 스스로 잘 해보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 재판을 열심히 받는 상황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요. 예. 수사도 더 받아야 되는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수사 많이 남아있죠.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를 기각됐는데 이 세 건과 관련해서 아마도 추가 수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백현동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아직 응하지 않은 자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 쌍방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쌍방울과 관련해서도 이 지금 주변 인물들이 개입한 의심이 된다라고 영장 판사까지 얘기를 했어요. 알겠어요. 예. 예. 근데 그 실제로 수사가 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장이 그냥 그 발부가 됐으면 그냥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그날로 해소가 됐을 텐데. 그렇죠. 그 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안 됐네.
이게 사법 리스크가 계속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더 증폭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예. 그 앞에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만. 아하, 예. 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쫄보잖아요.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지난번 검사 사칭 운운했을 때 예.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습니까? 예배당이니 뭐니. 네네. 근데 진짜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변호사인데 구속당할 이유는 크게 없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 스텝을 밟아 나가면 되는데 당장 구속되는구나. 덜덜덜덜덜덜덜. 유치장 며칠이라도 나 안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차대조표하고 계산을 하고 중장기의 어떤 플랜을 생각을 한다면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는 사실 영장실질심사를 자기가 직접 받고 그 다음에 차라리 구속됐고 하면서 이렇게 크게 행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당장 유치장 들어가는 게 싫다라는 것밖에 안 글쎄요. 예. 그래서 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난번에 그 유창훈이가 영장을 그냥 때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법 리스크를 싹 해소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이번 뭐 그냥 기각을 해놓으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훨씬 더 지금 증폭되고 앞으로 선거 때까지 끊임없이 법정 출두하는 이재명의 얼굴을 보게 생겼네요. 그렇죠. 이제 계속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선거법이거든요. 예, 그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이 그리는 그림 그대로 지금 되고 있네요. 그리셨군요. 예. 예, 그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예. 저 이재명이 저자가 계속 법정 출두 뭐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너무 일찍 감옥에 가두면 안 된다고. 선거 때까지 시달쿠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집어넣어도 늦지 않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왜 공천혁명 말씀을 다시 좀 드리면 공천혁명이 혁명으로 보이려면 사실 이재명이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는 의제가 바뀌어갖고 민주당이 혁신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재명이 존재하면서 이재명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면 이재명이 하는 그런 공천이 혁신으로 보이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그 혁신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국가권 당신님이 완전 갓생님의 메시지를 삭제를 하셨는데 제가 삭제하기 전에 우연히 잠깐 보게 됐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을 이끌고 있는데 자유통일당에서 고영일 대표를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시킨 것과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저한테도 왜 정광훈 목사 편을 자꾸 드냐. 이렇게 하면 우파 분열로 좌파 어부지리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네네. 예, 우리 국가권 당신님 스패너 고생하시는 거 뭐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정도의 정치적 의견은 굳이 삭제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그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저도 그거 걱정해요. 어부지리 주면 어떡하나. 저도 걱정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저 선거 때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의힘을 지지해 준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게 결국은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손절당하는 거고 우리 자유우파 유튜브들 손절당하는 거고 정광훈 목사 손절당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고 주인 노릇하듯이 지금 국민의힘에 진짜 일찌감치 정리됐어야 될 자들 있잖아요. 이준석이니 유승민이니 이런 것들 여전히 남아서 큰 소리 치면서 뭐 수도권이니 지긋들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저러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중심도 못 잡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꾸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과 진짜 투쟁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윤석열 정부를 수립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 정광훈 목사 세력, 자유통일당 세력, 자유우파 유튜브 세력들을 자꾸 극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폄훼하고 손절시켜야 된다 그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좀 엄중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의
제가 논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서구청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김태우 후보만 자유우파 후보가 아니다. 고영일 후보도 자유우파 후보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후보가 그래도 어부지리를 좌파한테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0월 5일, 6일 이번 주 목금을 전후해서 10월 11일이 투표 날이니까요. 전후해서 그때까지의 지지율을 좀 객관적으로 좀 비교하면서 진짜 어부지리를 줄 상황이면은 후보 단일화를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든 말든 결과에 큰 영향을 안 주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안 해도 김태우가 이기거나 해도 지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굳이 결과에 영향을 안 준다면 끝까지 한번 개표를 봐서 우리 그 자유통일당은 실제로 어느 정도 세력인지를 객관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런 주장과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자유파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인신공격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분의 그 댓글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댓글까지는 삭제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101-2048 안개천님 아미교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네. 자, 네. 제가 댓글을 좀 보느라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리 오늘 저 준비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 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사실 다 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올 때는 그 여론조사 분석, 여론조사 아마도 한 사나흘 계속 연달아 있을 거니까 여론조사를 정밀하게 또 들여다보는 것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추석 연휴 때 이렇게 어렵게 생방에 나와주셨는데 우리 이종구 실장님 이슈 체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